이 이야기는 꿈으로 가득한 아이들 그룹으로 시작됩니다. 그중 한 아이가 흥분하며 보물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전 세계의 보물 금고로 모험을 떠나 부와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아이디어에 열광하며 6명이 함께라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자 빨간머리 아이가 언젠가 자브루디아 수도로 가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장면은 현재로 전환되고 우리는 바쁜 거리를 걷고 있는 망토를 입은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보물 사냥꾼의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보물 사냥꾼이 제국 수우도의 유명 인사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대 유적과 보물 금고로 여행하며 숨겨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환영이라고 알려진 무서운 괴물과 싸우는 위험에 대해 부와 명예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때 남자가 걸어가다 한 선술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는 오늘 이 선술집에서 퍼스트 스텝스라는 가장 강력한 클랜 중 하나가 새로운 파티원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는 클랜이 본질적으로 상호 원조 사회와 같은 모임이라고 설명한다. 탐험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강력한 파티에 가입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선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면서 그 남자는 자신이 결코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갑자기 그의 뒤에 있는 소녀가 대화를 시작하며 그가 파티를 만들러 왔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자신을 크리안들이라고 소개하며 대답하지만 루타가 손을 내밀 때 그는 그것을 잡지 않는다. 그녀는 면접을 위해 모인 엄청난 인파에 놀라며 지금까지 혼자 탐험해 왔고 화이트 울프의 은신처라는 보물 성소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드디어 파티에 가입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처에 있는 다른 탐험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비웃으며 루타가 레벨 3에서 그 보물 성소를 도전하려 하니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만에 차서 그녀에게 그런 곳은 초보자에게 맞지 않다고 말한다. 루타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초보자라고 불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퍼스트 스텝스는 제국 수도에서 최고의 클랜 중 하나라고. 확실히 레벨 3는 외부 세계에서 중급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초급 수준이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 집으로 가라고 조언하지만 루타는 화가 나서 과일을 빼냅니다.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비원들이 개입합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진정하라고 경고하며 소란을 피우면 강제로 내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비원은 탐험가는 절대 거리에서 무기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긴장이 풀리고 다음 장면은 크라이와 루타가 술집에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루타는 지원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곳에 온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라이에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크라는 담담하게 5번째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루타는 그에게 조금 미안해지지만 크라는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탐험가로서의 삶은 기술에 달려있다고 설명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상위권에 오르지만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루타는 그때 타변에서 화려한 파티를 가리키며 크라이에게 그들에 대해 묻습니다. 크라이는 그들이 현재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는 성령의 아들 아크 브레이브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최근에 레벨 7 보물 금고를 정복한 팀으로 주변에서 가장 뛰어난 파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리더 아크 로드는 인재를 알아보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가 탐험가를 인식하면 그 사람의 성공은 사실상 보장된다고 하지만 크라이는 그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인정합니다. 루타는 그때 빈자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크라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전에 무례했던 남자가 다시 끼어들어 루타가 무지하다고 오만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를 깨우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루타가 그만두라고 말해도 그는 자신을 레벨 4 인증 탐험가 그렉 장이프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빈 자리가 수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파티 중 하나인 그리버스의 창립자에게 속한다고 지적합니다. 크라이는 그리버스가 몇 년 전에 새로운 파티로 수도에 왔으며 그들의 엄청난 재능 덕분에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공식 명칭은 애도하는 영혼들이며 크라이에 따르면 그들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것의 파티라고 합니다. 아직 겨우 언급되었지만 그레버스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멤버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탐험자가 모여든 것입니다. 하지만 겨프는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창립자 테이블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참가자 중 한 명이 말을 이어가며 그레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겨져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그는 언젠가는 가장 강력한 탐험자가 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이미 레벨 3 인증 탐험자라고 밝힙니다. 갑자기 관리 직원 중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에게 맞섭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그에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몇몇 직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오늘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며 만약 그녀의 언니가 여기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고 크라이는 혼란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루타에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자고 말합니다. 루타는 길베르트가 소녀 티노를 공격하려는 순간 그를 따라 나선다. 하지만 길베르트가 공격을 가하기 전에 티노는 크라이의 선물에 빠르게 주목한다. 그녀는 크라이와 눈을 마주치고 길베르트가 돌진하자 기술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크라이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길베르트가 여전히 휘두르고 있을 때 티노는 크라이에게 마스터라고 부르며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때 크라이가 단순한 의미의 탐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의 영혼들의 리더이자 족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크라이는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와 그의 그룹이 신참 탐험가로서 마을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들은 신속하게 여러 개의 초보 보물 창고를 차례대로 정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보물 창고를 탐험하던 중 괴물이 크라이를 공격했지만 친구 하나가 제때에 그것을 죽였다. 친구는 크라이가 미끼 역할을 해줘서 칭찬했다. 크라이는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괴물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 순간 그는 모두가 같은 꿈을 꿨지만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재능은 결코 동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떠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 파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크라이가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모두 그 주제를 피하며 아직 리더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그룹의 빨간머리 남자가 크라이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은 즉시 동의하며 크라이가 연설을 잘하고 모두를 동기부여하는 데 탁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크라이는 거절할 기회조차 없었다. 몇 년 후 크라이는 여전히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로 구성된 파티의 리더로 있다. 그는 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탐험가로서 은퇴하고 싶었던 지 오래라고 인정한다. 루타는 여전히 충격을 받고 크라이가 첫걸음의 클랜 마스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며 아크도 크라이를 태해징하기에 동참한다. 아크네은 시라이가 늦은 이유가 잠을 많이 잤다고 주장했던 것을 회상하지만 이제는 그가 참가자들과 섞여서 비밀리에 평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크리는 자신이 정말로 잠을 잤다고 정정하지만 아크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크레이는 아크처럼 대부분의 탐험가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티노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나서 아크가 무례하다고 말하고 그를 클랜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농담을 한다. 아크는 티노의 유머 감각이 재밌다고 웃는다. 우리는 또한 티노가 4단계 인증 탐험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라이는 그녀가 첫 단계의 솔로 탐험가이며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그들의 가장 강력한 멤버 중 한 명인 리즈의 제자라고 설명한다. 아크네은 시레이에게 좋은 후보를 찾았는지 묻고 크라이는 평소에 비꼬는 방식으로 아크가 그가 추천하는 사람을 실제로 자신의 파티에 받아들일지 궁금해야 한다. 아크네은 주저없이 그럴 것이라고 말하며 시라이의 판단을 믿는다고 하고 전체 선술집은 이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아크의 파티 동료들은 그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아크는 시라이가 제안한 단 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고집한다. 크레이는 정말 누구든 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아크는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한다. 크레이는 아까 정말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파티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알아차린다. 크레이는 티노를 힐끗 쳐다보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즉시 추측한다. 그녀는 자신이 시이레의 곁에 항상 남기로 결심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 잘생긴 남자의 파티에 합류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인다. 한편 길버트는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며 자신이 아크의 파티에 합류할 것이라고 크게 외친다. 크레이는 길버트가 레벨 소우라고 자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과연 파티에 속해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길벳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가볍게 넘긴다. 크라이는 어쩌면 이 남자가 아아까 제대로 훈련시키면 자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자신의 인재 발굴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결국 운에 달릴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스이라이는 길버트에게 알캑에 추천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 그는 길버트에게 탐험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 길버트가 대답하지 못하자 크라이는 그에게 지지 말라고 말해. 그는 길버트가 힘이 부족하면 그의 전체 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해. 그래서 크라이는 길버트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는 탐험가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언급해 사람들은 이에 충격을 받지만 크라이는 사실 그가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크라이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모든 사람에게 이 유물을 손에 넣는 사람이 아크에게 추천될 것이라고 말해. 그는 반지를 공중으로 던지고 길버트가 그것을 잡지만 축하할 틈도 없이 티노가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날려버려 반지는 바닥으로 굴러가고 갑자기 전체 선술집이 혼란에 빠지며 모두가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들어. 그래서 장소가 뒤집어진 거야. 그 사이 크라이가 차수활하게 빠져나가서 참가자들이 그의 작은 시험 때문에 주점을 망가뜨리게 한다. 다음날 바이스 클럽 마스터 이바 램필드는 크라이에게 주점 사건이 뉴스에 오르게 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그 장소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하며 그의 무모한 행동 때문이라고 밝힌다. 크라이는 즉시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는지 묻고 그런 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한다. 하지만 이바는 탐험가 협회에서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인다. 크라이는 아크가 혼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하고 이바는 아크가 기사를 읽고 웃었다고 전한다. 크라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수리 비용을 아크의 계좌로 청구하고 협회에도 보내자는 제안을 한다. 이바는 크라이가 아크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한숨을 쉰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회가 크라이를 특정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라이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며 투덜거리며 그렇지 않으면 지점장이 자신을 쫓아올까 걱정한다. 그는 호의 없이 떠나고 싶지 않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유물인 뒤집는 얼굴이라는 변장, 유물이 고장났다고 언급한다. 에바는 눈을 굴리며 오늘 아침에 누가 그를 공격할 리가 없다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크라이는 마지못해 나선다. 이후 크라이는 협회 관리자 앞에서 기어다니며 전체 주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그는 민간인이 다치지 않았으며 혼란이 시작된 후에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건물만이 피해를 입었고 놀랍게도 아무도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거래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주점 주인이 자신의 친구라고 언급하며 그들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관리자와 함께 있는 젊은 여성이 크랙에 진정하라고 말하며 책 한 권을 건넨다. 협회 관리자 그렉 웰턴은 크랙의 높은 지위의 클랜인 퍼스트 스텝스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엄하게 상기시킨다. 결과 없이 크라이를 풀어주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크라이가 상황을 감지하고 자신이 청소를 맡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헌터 협회가 다양한 직무 요청을 받으며 그중 많은 것이 힘들고 시간 소모가 크며 보수가 너무 낮아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헌터들은 이러한 원치 않는 작업을 청소라고 부르며 크라이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운명에 체념한 크라이는 이용 가능한 청소 목록을 훑어보는데 대부분이 레벨 소파 탐험가 이상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레벨 3 인물을 찾아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고 우리는 그가 구조 인물을 선택했음을 알게 된다. 그 후 크라이가 협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레크는 그를 지켜보며 크라이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크라이가 모르는 사이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청소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밝힌다. 나중에 크라이는 아크가 길드 본부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티노가 아크가 몇몇 귀족에게 소환되었다고 전해준다. 크라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그곳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자 티노가 어제 던진 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크라이는 그녀가 그것을 가지게 된 사람임을 깨닫는다. 티노는 자랑스럽게 아무도 그의 반지를 가져가지 않길 원했다고 인정하며 그것을 가질 수 있는지 긴장하며 묻는다. 그리고 크라이는 그것이 그냥 사격 반지라며 그녀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크라이는 그녀가 지금 한가한지 가볍게 묻는다. 데이트를 기대한 티노는 신나게 한가하다고 대답하지만 크라이가 협회에서 받은 일을 건네자 그녀의 흥분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보고 끔찍하게 도망친다. 하지만 크라이는 침착하게 그의 마법 체인 실버를 소환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잠시 후 실버는 마지못해 화가 난 티노를 크라이에게 끌고 온다.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나 있으며 크라이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데이트에 초대하는 줄 알았지만 대신 형편없는 일을 떠맡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지 끔찍한 임무에 얽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자리가 형편없다고 불평하며 사급한 sen자로서 혼자서 5명을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크라이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티노는 또한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가 이 임무를 보내는 이유는 오로지 그녀의 개인적인 성장 때문이라고 머리를 긁적이며 크라이는 임무가 정말 그렇게 힘든지 의아해합니다. 3급으로 분류된 것을 보고서 티노가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크리는 루다그렉 그리고 질베르트 3명의 신참들과 짝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티노는 이 배치에 만족하지 않지만 여전히 크라이와 함께 탐험하기를 바라네요. 그러나 불평에도 불구하고 크리는 그룹이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6년 전 크라이의 파티가 처음 수도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공식적으로 사냥꾼으로 등록하기 위해 협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크라이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는 크라이에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크라이가 수도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때려 주장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크라이가 친구의 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그들을 방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 걱정하고 있어요. 루크는 그에게 농담을 그만하라고 말했고 바로 다음에 문으로 걸어가 큰 소리로 외치며 문을 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검객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다음 리즈가 뛰어들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도둑이라고 외쳤죠. 그렇게 웃기고 과장된 등장을 한 후에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크라이는 파티를 등록하기 위해 접수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는 이미 그들이 그를 리더로 임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티 이름을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이름을 골라 슬픔의 영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나머지 그룹은 처음에는 그 이름이 어둡고 우울하다고 생각해서 싫어했어요. 하지만 크라이가 자신의 형편없는 이름 짓는 기술을 핑계로 리더에서 물러나려고 하자 그들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그 이름을 좋아한다고 주장했어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크리는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렉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크라이가 실제로 그리버스의 길드마스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크라이는 그것을 확인하며 그가 모두가 들어본 악명 높은 100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에서 사냥꾼이 특정 수준의 명성과 성취를 달성하면 특별한 칭호를 부여받아 거의 유명인과 같은 인물이 된다. 크라이는 1000가지 재주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길버트는 그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1000가지 재주가 수도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라이가 훈련장 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티노는 즉시 크라이를 방어하며 길버트가 단지 크라이의 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크라이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어리둥절해야 하며 그녀가 어떤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과분한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고 불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길버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을 것인지 물어본다. 물론 길버트는 거부하는데 그는 여전히 크라이가 도시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렉은 그를 잠재우려 한다. 실제로 수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길버트는 자기가 그런 척을 하면서 그레그의 코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넣습니다. 길버트가 협력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크라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레그에게 넘어갑니다. 그레그는 크라이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은 루타뿐입니다. 퀘스트가 늑대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라이는 그녀가 이미 그곳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타는 자신이 처한 그룹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그녀는 따라갈 것을 동의합니다. 크라이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티노에게 부족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티노는 거의 애걸하며 크라이가 팀에 합류하도록 간청하지만 그는 즉시 거절합니다. 티노의 파티 상황이 이제 해결되자 크라이는 떠나려고 하지만 물론 길버트는 그냥 그렇게 두지 못합니다. 크라이가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난 길버트는 크라이와 결투를 신청합니다. 같이면 팀에 합류할 거야. 투를 끌어들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크라이는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 결투에 동의하지만 티노가 대신 싸우기로 한다. 노는 이 어레인지먼트에 매우 기뻐하며 주인을 모욕하고 의심한 길버트에게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여는 또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크라이에게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를 시연해 보이고 싶어하며 좋은 각도를 위해 인상적인 카메라 앵글도 넣는다. 버트는 어제 티노에게 얼굴이 박살났지만 여전히 입을 놀리며 자신이 놀랐을 뿐이고 그녀에게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고 티노를 이기고 나면 다음에는 크라이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한다. 밑짜증이 난 크라이는 오늘 누구와도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지만 길버트가 너무 자만하니까 크라이는 티노가 자신과 같은 세 레벨이라는 점을 가볍게 지적한다. 또는 길버트 같은 사람에게 절대 질 수 없다고 덧붙인다. 리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무기를 땅에 던지며 그에게 싸우라고 도전한다. 루타와 그렉은 긴장하고 있다 티노가 강한 것은 확실하지만 무기 없이 싸우는 것은 끔찍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티노는 손쉽게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이 같은 수준이긴 해도 그녀는 혼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경험을 쌓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길버트는 연옥의 불꽃검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혹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칼을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건 확실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길버트는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겠다고 고집한다. 이제 티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길버트를 때린 후 크라이와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가볍게 언급한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겨냥해 돌진한다. 길버트는 첫 공격을 피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잔인한 발차기를 피하지 못해 다시 한번 날아간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공을 위해 길버트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진한다. 그렇게 도움이 될 리 없지만 거의 즉시 질경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영혼이 있네요. 몇 번의 노력과 훈련 끝에 길버트는 마침내 티노의 질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그녀는 그의 머리를 깨끗하게 후려쳐 그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티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길버트가 실제로 그녀를 훈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티노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레그와 루타는 티노의 힘에 완전히 경악하며 길버트는 누군가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길버트는 항상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훈련은 그를 전문 검수들을 쉽게 능가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사냥꾼으로 등록할 나이가 되자 그는 곧 수도로 향해 소규모 파티를 결성하고 보물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티노는 길버트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기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검을 집어들고 계속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기버트는 자존심이 강해 거부하고 티노는 실망하여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버트가 인정하기 싫어도 티노가 맞다. 만약 이것이 실제 전투였다면 그는 이미 여러 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그때 크라이가 끼어들어 기버트가 아마도 이전 파티를 힘의 차이 때문에 떠났다고 가볍게 추측한다. 기버트는 크라이의 말이 정확해서 놀란다. 크라이는 자신의 파티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설명하지만 그가 원했을지라도 그만두지는 않았다. 기버트는 이를 완전히 오해하여 크라이가 팀원들을 완전히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빙 소울이 수도에서 가장 강력한 파티라면 모든 사람보다 몇 배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기버트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준다. 그 후 크라이는 기버트의 검을 보고 가볍게 두드려 그 능력을 확인해 본다. 그의 명령에 따라 불꽃이 즉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길버트가 지금까지 소환해 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길버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 검을 소유해 왔지만 이렇게 큰 불꽃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심지어 크라이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단순한 터치로 제어한 것처럼 다룬 적도 없다. 이 세계에서 만화 물질은 모든 것의 생명선이다. 만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보물 금고 안에서는 만화가 여러 가지 물리적 형태로 응축되어 기이한 크리스탈부터 희귀 유물까지 모든 것으로 변한다. 화이트 울프의 소굴은 피로 물든 늑대 유령이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금고 중 하나이다. 당연히 크라이는 다른 이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에 안도하며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 그러나 에바는 그의 결정을 의심한다. 그런 미숙한 사냥꾼들을 늑대의 소굴 같은 곳에 보내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크라이가 손사래를 치며 레벨 3 금고일 뿐이라고 말하고 그 4명은 그 레벨에 비해 꽤 숙련된 실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앱에게 길버트에 대한 정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이가 아무렇지 않게 길버트의 과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추측했을 때 길버트가 당황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으니까요. 에바는 도움이 되어 기쁘지만 크라이가 길버트의 유물처럼 어린아이 장난처럼 다루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크라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유물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유물을 조종할 수 있는 유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길버트와 같은 초보라도 최소한의 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라이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물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그로서는 이미 길버트에게서 검을 사달라고 요청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즉시 그 아이디어를 거절합니다. 크라이는 이미 유물 수집에 엄청난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의 소장품이 이미 많기 때문에 왜 굳이 또 다른 유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크라이의 눈이 반짝이며 주장합니다. 각각의 유물은 유일무이하다고, 그리고 그는 단지 2개 이상의 유물 반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한 개 더 있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에바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만 쉰다. 물론 크라이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집착에 쏟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슬픈 영혼의 이익은 모든 구성원에게 실제 기여도와 관계없이 고르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크라이가 거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매달 두둑한 급여를 받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유물 중독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 그의 유물이 재충전이 필요할 때 그는 대화를 피할 기회를 잡는다. 그는 협회 회원에게 가서 마법으로 충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기꺼이 도와준다. 크라이가 항상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니까 크라이의 유물이 충전되는 동안 그를 도와주는 남자가 북쪽 도로에 나타난 도망자 유령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며 카라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한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레벨 3 헌터가 3명이었다. 그래서 이 유령은 정말 강해야 해. 지금 제3순위 기사단이 근절 파티를 모집하고 있어. 보고서에 따르면 그 유령은 늑대였고 위치는 백늑대 굴 근처라서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아. 아마 늑대가 대량으로 태어났고 지금 그 굴은 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거기서 발견된 불행한 사람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크라이는 자신의 걱정을 떨쳐내며 티노의 파티는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최근 백늑대 구레 괴물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협회는 위협 수준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더 심각한 것은 유명한 5레벨 랜서 파티가 그 금고 안에서 실종됐다는 거야. 그러니 5레벨 팀조차도 이겨내지 못했으면 그 이하의 팀은 전혀 기회가 없어. 이제 크라이는 정말 걱정이 되어 이전에 받은 퀘스트를 다시 확인하기로 해. 지금 와서야 그는 이 임무가 단순히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랜서 루돌프와 그의 레벨 4부팀을 구하려는 임무였다. 크라이가 티노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 덫에 들어가기 전에 퀘스트 세부 내용을 읽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킬 수는 없다.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모든 게 괜찮은지 묻는다. 크라이는 티노가 화이트 울프 덴으로 갔다고 인정한다. 두 사람은 놀라서 크라이가 레벨 4를 레벨 하속 파티도 살아남기 힘든 금고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크라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훈련의 일부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무모한 선생님이 연구 없이 학생을 사망할 수 있는 임무에 보내겠는가? 크라이가 갑자기 압박감을 느끼고 일어난다. 그는 급한 일이 있다고 중얼거리며 떠나간다. 크라이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전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는 티노가 꽤 숙련된 전사라고 생각하며 아마 그녀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다독인다. 그리고 길버트는 그녀만큼 강하다. 적어도 불꽃검을 들고 있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시범에서 모든 힘을 빼앗은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길버트가 그 후에 충전하지 않았다면 그 검은 종이 무게추보다 더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티노와 다른 사람들이 백울프 굴로 향해 가는 장면으로 컷한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위험한 기운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티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결국 이 임무는 크라이가 시킨 거고 그녀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래서 만약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대비하기 위해 유언장을 썼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의 생각에 크라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았다. 그녀는 크라이가 각각의 임무원을 신중하게 선발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레그는 이를 믿지 않는다. 그는 크라이가 어제 처음 만났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길버트도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크라이가 만날 때까지 모두에 대한 배경조사를 이미 완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주점에서 있었던 사건조차 크라이의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임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자살 임무로 그들을 보낼 것 같지 않다고 확신한다. 안타깝게도 크라이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고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이 죽음의 함정에 곧장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직접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숨겨진 방으로 달려가면서 그는 들 수 있는 모든 유물을 챙기기 시작한다. 한편 티노와 다른 이들은 검을 휘두르며 갑옷을 입은 유령과 마주치고 그들은 늑대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란다. 크라이가 떠나는 동안 에바는 그를 보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티노를 위한 크라이의 대규모 시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크라이가 티노가 실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계획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약간 걱정하고 있으니 그들을 확인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시트리의 슬라임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이는 제국법에 따라 전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어쨌든 크라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크라이는 발코니로 나가 날개 수트 유물을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하얀 늑대의 소굴로 가려고 한다. 그가 이륙할 때 에바는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벽에 머리를 먼저 부딪혀 죽었던 마지막 사람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기를 조용히 바란다.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며 자부르디아의 수도에서 슬픔에 잠긴 영혼들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크는 거기 서서 부러진 나무검을 바라보며 완전히 멍하니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러질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그가 팡텀과 싸웠으니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레벨 1 보물방에서 코크리스를 마주칠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팡텀이라고 동감하며
적어도 레벨 4는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무작위 사냥꾼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하지만 소녀들은 증거로 가져온 코크리스 머리를 가볍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크라이마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바로 그가 그들에게 머리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은 티노와 친구들이 늑대 같은 몬스터를 처치한 직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루타는 이 생물체가 레벨 3 보물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너무 많았다고 동감합니다. 그렉은 다음으로 길버트에게 돌아와 왜 검의 불꽃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길버트는 크라이가 이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검의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며 이제는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루타는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구해야 할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타이노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아직 금고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렉은 생존이 어떤 임무보다 중요하다고 방역합니다. 하지만 타이노는 차분하게 그가 틀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시체를 모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으며 그들은 8급 사냥꾼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심지어 지옥거미 만화가 다 떨어진 것도 크라이의 큰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유물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물 금고에 더 가까워지고 안에 여러 마리의 진주빛 늑대를 발견합니다. 모두 갑옷과 무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앞서 마주쳤던 늑대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노는 흰 늑대의 굴이 원래 이곳에 살던 거대한 은빛달, 늑대 괴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늑대들이 크기 때문에 금고 안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과 맞서기 위해 들어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언제나 경솔한 길버트가 괴물들에게 돌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무장 해제만 하면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티노는 그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지만 길버트는 물론 망나니 검이 일반 무기보다 강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만화 없이도 말이다. 그러나 티노는 그녀가 리더이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하며 그녀의 임무는 모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의 스승이 그녀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팀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티노는 그녀의 계획을 설명한다. 그녀와 루타가 가장 빠름으로 늑대들의 주목을 끌고 나머지 팀원들은 뒤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녀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늑대들의 원거리 무기가 쓸모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희생자는 없을 것이며 누구도 방패로 사용되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다. 한편 크라이는 그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으며 그의 유일한 걱정은 티노가 그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그녀가 팀원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해야 한다 해도 상관하지 않아 그저 살아남기만 하면 돼. 금고실에서 티노와 그녀의 팀은 계획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모든 늑대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티노는 이 일은 완전히 무리라고 느낀다. 숨을 고르는 동안 더 많은 유령들이 나타난다. 그러자 티노는 자신의 팀을 돌아본다. 전반적으로 파티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한다. 경험으로 인해 그레그는 모두와 잘 어울린다. 길버트는 입이 거칠지만 강하다 루타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적 감지 능력은 정확하다. 사실 티노가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루타 덕분이다. 그들은 새로운 괴물의 물결에 맞서 싸우며 티노는 자신의 스승이 모든 세세한 부분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신과 같았다. 전투 중 길버트는 자신의 옛 파티원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을 너무 압박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해 답답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파티를 떠났다. 하지만 이제 그는 드디어 그들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동등한 팀과 함께 싸우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괴물들을 물리치고 큰 방으로 들어간다. 티노는 갑자기 앞에 무언가 존재감을 느낀다. 그녀는 그것이 보스이며 크다고 확신한다. 그렉은 즉시 조심스럽게 도망가자고 제안하지만 티노는 개의치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상처 하나 없이 왔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보스도 처치해보자고 한다. 그렉은 여전히 망설이지만 티노는 안전한 임무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때때로 그냥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그렉은 생각해본 후 그녀의 말이 맞다고 동의한다. 그는 사냥꾼이 새 레벨에 도달하면 자신의 레벨 아래의 보물 금고를 완수하기만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매번 전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피했던 이유가 동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것을 지켜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티노는 그렉이 첫걸음에 참여한 이유가 그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어서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때문에 그녀의 주인이 그를 이 파티에 배치했다고 믿고 있다. 그렉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티노는 그녀의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그녀의 주인의 목표가 모두를 구하는 것이며 그가 운영하는 방식이 신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 그룹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에 의해 계산되었다고 확신한다. 루타는 여전히 확신이 없고 왜 그가 그녀를 선택했는지 혼잣말로 궁금해한다. 티노는 잠시 멈춘 후 그녀의 큰 멜론 때문일 수도 있다고 농담하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 나아가 루타는 혼란스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 후 우리는 크라이가 보물 금고 근처의 숲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물론 그는 티노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는 이 유물이 너무 빠르다고 투덜거리며 누가 브레이크 없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금고에 들어가며 미친 듯이 벽에 부딪히며 날아간다. 한편 티노와 그 일행은 금고의 보스인 거대한 흰 늑대와 맞서고 있다. 늑대가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은 피하면서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녀석은 너무 강하다. 티노는 보스가 헬멧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머리가 약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승이 설정한 이 시련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계속 나아간다. 그러자 길버트가 나서서 괴물의 다음 공격을 막는다. 그렉이 돌진하지만 괴물의 힘에 의해 뒤로 날아간다. 티노는 빠른 발놀림으로 간격을 좁히며 늑대의 모든 공격을 피해간다. 루타는 티노를 지켜보며 그녀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괴물은 그렉에게 주목하고 그렉이 막으려 할 때 그의 검이 부러진다. 괴물이 티노에게 다가오지만 그녀는 무기를 타고 올라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그들이 숨을 고를 때 환영이 티노의 다리를 베어버리는 것을 발견한다. 루타가 다 괜찮냐고 급히 물어보지만 티노는 약이 있다고 손을 흔들며 자신을 빠르게 치유한다. 그러자 그렉이 부서진 검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길버트는 무뚝뚝하게 그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말한다. 그렉은 동의하며 한숨을 쉬고 이제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티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방금 처치한 보스의 검을 그에게 건넨다. 갑자기 그들은 방금 싸운 늑대와 닮은 4마리 괴물에게 매복당한다. 그들은 한꺼번에 4마리라니 믿을 수 없다. 티노는 이건 그들에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그들을 이 난관에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궁금해한다. 명백히 불안해하는 그렉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래서 티노는 모두에게 오른쪽의 좁은 통로로 후퇴하라고 빠르게 지시한다. 괴물들이 그곳에서 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괴물들이 알아차리고 도망길을 막아 세운다. 길버트와 그렉은 미끼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며 여자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루타는 주저하며 이게 좋은 생각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렉은 모두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티노는 꼼짝할 수 없는 기분이 들어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궁금해한다. 생각에 잠긴 그녀는 스승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기억해낸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에게 오늘은 아무도 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괴물의 눈을 목표로 삼으라고 한다. 길버트와 다른 이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기 위해 괴물과 싸우기 위해 달려간다.
티노는 스승이 준 반지로 훈련했던 것을 회상하며 결심을 다지고 같은 동작으로 괴물의 눈을 가격해 하나를 잠시 동안 눈멀게 한다. 길버트는 그의 기회를 보고 돌진하지만 괴물에게 벽으로 던져져 버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다친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둘렀다는 죄송함을 중얼거린다. 하지만 티노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네 마리의 괴물 나이트메레에 둘러싸여 있고 이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크라이가 한 마리의 괴물에게 부딪히며 그의 광란한 여행이 마침내 끝난다. 그리고 티노는 그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 다음 그레그는 곧장 그 생물체들이 크라이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크라이가 부딪힌 괴물은 아마도 용감하게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크라이의 반지 하나가 그를 보호한다. 공격이 실패하자 괴물의 충격은 명백하다. 그리고 크라이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열기입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볍게 거짓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반지를 사용하여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미친 힘에 경악하게 만든다. 한편 크라이는 이 생물체들의 힘에 혼란스러워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이것이 정말 레벨 3 금고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다시 일어나며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놀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사격용 반지가 화려하지만 특별히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몬스터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흘끗거리며 그는 이번에는 7개의 장병링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하지만 그는 구조 임무에 관심이 없으며 단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불행히도 몬스터들은 그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공격 준비를 하며 그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사용하게 만든다. 크라이가 목걸이를 마신 다음 그것을 공중으로 던지고 방어링으로 쏘아서 연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모두가 커버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룹이 달려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루타는 크라이가 티노의 부상 때문에 그에 맞춰 달리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진다. 이 정도 속도가 크라이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다. 탈출하는 동안 티노는 주인의 친절함을 되돌아본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당시 그녀는 거친 외모의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슬픔에 젖은 영혼들이 그녀를 구해줬다.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 후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고자 결심했다. 괴물들로부터 결국 탈출에 성공한 후 그룹은 그들을 구한 크라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제서야 크라이는 티노의 부상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위험한 임무에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티노는 별일 아니라며 그를 안심시키고 크라이는 힘든 상황에도 잘 해낸 그녀를 칭찬하며 그의 칭찬에 그녀는 눈에 띄게 기뻐합니다. 그 후 크라이는 유물을 꺼내 그녀의 다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깜짝 놀란 길버트는 크라이가 치유를 위해 유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크라이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방식으로 유물을 거의 모든 일에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처리 중인 그렉은 크라이가 괴물들을 물리쳤는지 묻습니다. 크라이는 자신이 물리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그 순간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그 일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들이 따르면서 크라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출구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고민합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플래시백되며 루크와 다른 이들이 처음으로 크라이의 유물 컬렉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광경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리즈가 크라이에게 그녀만을 위해 하나 골라달라고 부탁한다. 크라이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고 루크는 소외되고 싶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며 크라이에게 자신을 위한 유물도 골라달라고 요청한다. 곧 모든 그룹이 같은 요청을 하며 끼어든다. 그때 파티의 한 멤버가 호기심을 가지고 유물 중 하나를 가리키며 그것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크라이는 그것이 아이템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마법의 가방이라고 설명한다. 그 소녀는 감명을 받고 가방이 공간을 왜곡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희귀하고 귀중한 아이템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크라이가 그녀의 기대를 빨리 꺾으며 그것은 초콜릿만 저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녀의 열정이 급격히 식는다. 한편 리즈는 유물 중 하나에서 팔찌를 착용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한다. 하지만 몇 초 만에 그녀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때 크라이는 그것이 사실 미로 반지라고 설명하며 이는 사람의 공간인식을 완전히 교란시킨다고 말한다. 리즈는 지금 분노에 차서 바닥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크라이가 계속해서 말하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착용하면 방향 감각으로 인해 몸을 찢어발기게 된다고 무심하게 덧붙입니다. 리즈가 아직 한 덩어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으로 루크가 악마 같은 검을 집어든다. 그것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확실히 끌리는 크라이는 경고를 시도하며 저건 저주받은 검이라고 말하지만 루크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는 완전한 광기를 겪습니다. 그의 파티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크라이의 유물 수집은 절대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러한 유물들은 나중에 루크와 리즈의 훈련 장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가며 크라이는 조용히 미쳐가는 중입니다. 그는 티노와 루타가 모두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이 어떤 정보 수집이나 유용한 일을 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대신 그들은 크라이가 길을 찾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길버트가 감탄하며 끼어들고 그레이트 크라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들이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결국 크라이에게 그들이 출구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크라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티노가 자신감 있게 나서서 이 길이 출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자신이 본 지도를 통해 굴의 대대략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크라이가 더 깊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루타도 물론 동의하지만 크라이가 적어도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크라이는 여전히 침묵이다. 결국 그들은 길이 갈라지는 곳에 도착하고 크라이는 여전히 무작위로 길을 선택한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기적적으로 그들이 구하러 가기로 한 부상당한 사냥꾼들 바로 앞에 이끈다. 크라이는 이걸 어떻게 해낸 건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이 이미 도와주러 가고 있으니 그에 따라 행동한다. 상처를 입은 이들을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며 크라이가 티노가 그들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자신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은 무리의 리더 루돌프가 티노에게 구조해준 것에 감사한다. 티노 특유의 방식대로 그녀는 모든 공로를 크라이에게 돌리며 그들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압박감을 느낀 크라이는 그저 추측만 했을 뿐이라며 아무런 칭찬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루타는 포션을 나눠주어 사냥꾼들이 회복되도록 돕고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에너지를 빠르게 잃고 있다. 그때 크라이는 자신이 한 유일하게 현명한 행동, 즉 마법 초콜릿 가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 안에는 거의 무한한 양의 초콜릿이 들어있다. 그는 이것이 당장의 해결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릭이 루돌프에게 돌아서며 루돌프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레벨 하프 파티가 이 던전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하지만 루돌프는 차갑게 답하며 그들은 겨우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길버트는 의심스러워하며 믿기 어렵다고 느낀다. 늑대들이 강하긴 했지만 레벨 5 파티가 그런 몬스터들에 압도당할 리는 없지. 하지만 루돌프는 늑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고 실제 위협은 훨씬 더 끔찍한 것으로 뼈로 덮인 작은 유령이 그들의 파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원한의 순수한 화신이다. 그것은 금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곳을 괴롭히는 은빛 달의 저주일 것이다. 그것은 여기서 처치된 모든 괴물의 원한을 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힘이 커져 진정한 악몽이 되었다. 루돌프와 그의 팀은 초보자가 아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 중 일부인데 그들 모두가 이 괴물 앞에서 무력했다. 사실 루돌프는 그 유령을 슬픈 영혼들의 일원인 청검과 비교하기에 이른다. 청검은 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검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검은 모든 정통 기술을 마스터한 천재로 그 위에 더 많은 기술을 발명했다.
이 사람은 적을 수십 명씩 쓰러뜨릴 수 있으며 모두 나무검으로 그렇게 한다. 루크도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인물이라 유령을 그와 비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게 정말 존재한다면 루크는 벌써 그것을 추적했을 거야. 이 유령이 5단계 파티를 완전히 초토화했음을 고려할 때 크라이는 티노와 그녀의 그룹이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사실 그는 이 모든 일을 아크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어. 그러면 이 혼란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루돌프는 마지막 만남에서 그 괴물이 그들과 장난치고 있었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것이 즉시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시 마주치면 다음에는 그렇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루타는 크라이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봐. 하지만 크라이는 이 상황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속으로 미치고 있어. 그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패닉에 빠진 후에 마침내 뭔가를 생각해내. 그는 루타에게 부상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금고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 게다가 이 일이 원래 티노의 임무였으므로 이제부터는 그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티노는 전설적인 크라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리드할 자격이 없다고 당황스럽게 주장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리드하는 데 관심이 없다. 결국 티노는 마지못해 리드를 맡기로 하고 출구로 향하는 크라이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크라이가 그녀의 다리를 치료해준 덕분에 그들은 좋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라이는 부상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으니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티노의 전속력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금고를 탐색하는 동안 티노는 출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린다. 지금까지 그들은 치명적인 유령을 만나지 않아 운이 좋았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루돌프가 나서서 유령이 나타나면 모두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티노는 그녀와 함께하는 한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그에게 빠르게 안심시킨다. 하지만 크라이는 같은 수준의 자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사실 그는 그 유령이 나타나면 티노를 붙잡고 나머지를 버릴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싸움이 벌어지면 최소한 5개의 안전링이 남아있으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 싸움이 시작되면 한동안은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격링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여기로 날아오는 동안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검 유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힘든 상황이다. 그때 모두가 불길한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전투 자세로 전환한다. 크라이가 티노 앞에 나서며 그녀를 보호할 결심을 한다. 그는 공격 유물이 없다. 하지만 다가오는 것에 맞서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설령 그것이 그가 윙수트를 입고 인간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유령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바뀐다. 모두가 두려움에 마비되어 이 녀석에 맞설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티노는 유령 뒤에서 더욱 무서운 것을 발견하고 공포가 심화된다. 그리고 압도적인 파멸감이 그녀를 휘감는다. 그래서 그녀는 크라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한편 크라이는 두 번째 인물을 알아보지만 그녀가 여기 나타난 이유를 전혀 모르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갑자기 두 번째 인물이 순간이동을 하며 유령을 한 번의 발차기로 오브리테라텐 한다. 그 힘을 목격한 후 차이는 리짐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시으리에게 다가가 유령을 벽에 차서 보낸 것이 괜찮았는지 물어보며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스라이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린는 안도하며 오는 길에 치레의 검유물 중 하나가 땅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루다와 규랭은 즉시 릭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하지만 루돌프는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리즈의 눈이 가늘어지며 유령의 영혼에 대해 모르는 헌터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시라이를 보려고 집으로 뛰어왔지만 그가 이 금고에 갔다는 말을 듣고 이미 긴장 상태에 있다. 처음에 그녀는 시라이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티노가 이 임무를 혼자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니 그녀가 실망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티노가 사소한 금고를 관리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타났을 때
길버트는 티노를 방어하려고 나서며 그녀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주저없이 그를 벽으로 차버리며 거의 기절할 정도로 강하게 때린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된 리즈는 티노에게 다시 분노를 쏟으며 그녀가 겪은 모든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능력한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비난한다. 그때 티노는 용서를 애원하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리즈가 정말로 그녀를 공격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리즈가 계속 소리치자 팬텀은 그 잔혹한 킥에서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렉과 루타는 길버트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치유물약을 부어주고 있다. 티노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려는 크라이는 리즈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선다. 그는 티노가 사냥꾼들을 구하라고 보냈고 실제로 그녀가 임무를 완수했기에 이 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녀를 무능하다고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녀가 모든 일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리즈가 크라이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에게 돌아서서 티노가 정말 잘했냐고 묻는다. 크라이는 그녀를 안심시켜주며 티노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리즈가 드디어 공격을 자제하는 법을 배운 것을 축하해준다. 리즈는 칭찬에 기뻐하며 여전히 쉽게 하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크라이가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결국 그녀는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크라이는 그녀가 잘 듣고 있어 기쁘다. 그는 결국 그녀가 좀 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길버트는 그녀의 이른바 경고 사격으로 중태에 빠져 있다. 티노는 그녀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 하지만 이제 차분해진 리즈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리즈는 티노에게 그녀에게 진정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원초적 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2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전한다. 한편 유령은 늑대 보스 중 하나와 재결합하여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룹의 나머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만 리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괴물은 그녀를 위협하려는 듯 기계총을 꺼내는 건 방자하기 그지없다. 리즈는 편안하게 마스크를 집어들고 늑대가 총을 쏘기 시작해도 그녀는 전혀 움찔하지 않는다. 총알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마치 슬로우 모션인 것 같다.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도 리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전혀 다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손에 총알 몇 개를 편안하게 쥐고 있으며 나머지 총알들을 깔끔한 패턴으로 배열할 시간도 있었다. 리즈는 이전에 진정했을지도 모르지만 티노가 총을 가진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분노하게 되었다. 리즈는 10살 때부터 총알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물이 그녀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모욕의 다름 아니다. 그녀는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공중으로 우아한 역방향 뒤로 물러나며 그녀는 파괴적인 차징으로 내려와 거대한 늑대를 직선으로 가르고 이를 2조각으로 나누어 폭발시킨다. 리즈에게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티노가 오래전에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리즈가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팬텀이 검을 뽑고 그녀에게 돌진한다. 그러나 리즈는 이걸 다른 쉬운 승리로 생각하며 무표정하게 팬텀의 검을 2손가락으로 잡아채고 이를 공중으로 걷어차며 팬텀이 이런 저급한 것에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약하다는 비난과 함께 연속적으로 주먹을 날린다. 티노가 눈물을 흘리며 그는 그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리즈의 엄격한 사랑의 훈련 방법에서 예상되는 것이다. 결국 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이며 그녀의 빛나는 속도 때문에 스타이플드 섀도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진정되면 티노, 그렉, 루타 그리고 길버트는 길드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길버트는 자신이 불꽃검을 포기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그는 너무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몸을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리즈처럼 총알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가 리즈처럼 되고 싶다면 티노는 그들이 모두 착용하는 마스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크라이가 그의 파티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이렇게 계획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크라이가 6년 전 슬픈 영혼들을 위한 마스크를 주문했을 때 눈 구멍을 포함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실 파티의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눈이 멀게 싸우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시트리의 슬라임을 찾고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그는 답답하게 지금은 잊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다. 그의 마음은 1년 전으로 돌아가 인증 수준 뒤에 기이한 연금술사 시트리 스마트가 슬라임을 그의 보살핌에 맡겼을 때로 돌아간다. 시트리는 그리버의 두뇌로 유명하며 제국의 학술 기관의 일원으로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독창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그녀가 최고의 연금술사로 칭송받기도 했으며 구속받지 않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크라이는 그녀의 천재성이 종종 그를 이렇게 끈적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반성한다. 그리고 그는 슬라임을 시트리의 슬라임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또한 그들이 어렸을 때 슬라임과 함께 장난을 치곤 했으며 한 번 슬라임을 재미로 꺼내려 했을 때 시트리가 그를 멈추며 조심스럽게 그것이 조금 위험하고 아마도 수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울면서 그는 그것이 단순히 조금 위험하다는 것 이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시트리는 그 슬라임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동의했다. 현재로 돌아가서 그는 슬라임을 추적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일부는 그것이 존재했던 것조차 잊고 싶어 한다. 찾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 지쳐서 침대에 앉아 상황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는 흰 늑대의 굴에서 캡슐을 열었을 때 그것이 비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슬라임을 안전하게 잠궈 두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도망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정말로 이것은 시트리에 의한 복잡한 장난일 수도 있고 그는 그것을 웃어 넘기려고 한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는 더 이상 이 악몽을 다루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흰 늑대의 굴에서는 모험가들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괴물들과 싸우고 있다. 여성 중 한 명이 이 요청이 생각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녀의 동료는 동의하지만 보물 금고를 조사하는 것이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1000가지 속임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는 그들의 의혹을 더욱 확고히 한다. 여기서 분명히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본부에서는 크라이가 잠부족으로 지쳐 보인다. 그가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에바와 마주치고 그녀는 그들에게 백색 늑대의 소굴에 대해 협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알린다. 크라이는 평소답게 그녀에게 그 임무의 리더였던 티노에게 전달하라고 말한다. 에바는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티노가 리즈와 훈련 중이라고 설명한다. 크라이는 기분이 나쁜 듯 주제를 바꾸며 앱에게 제국 수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묻는다. 에바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지 묻는다. 크라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좋다고 한다. 에바는 이제 의심스러워하며 크라이가 뭔가 더 깊은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조사해 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그저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이를 털어낸다. 그는 대신 티노를 확인하러 가기로 하고 에바는 그에게 자신이 지하 2층에서 훈련 중이라고 알려준다. 크라이가 떠나자 에바는 크라이의 발언이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그가 지진과 보물 금고 이상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만 크라이의 예측이 그가 직접 그런 재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 컷하여 크라이가 지하 2층에 도착하는 장면. 훈련실 밖에 사냥꾼들이 모여 있으며 분명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 중에는 레벨력을 사냥한 뱃의 사냥꾼인 스벤 앵거가 있어 즉시 크라이에게 리즈의 광기를 끝내달라고 요청한다. 분명 리즈가 훈련장을 장악하여 다른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크라이는 농담식으로 괴물 사냥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답하지만 스벤은 절박하게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하며 안셈과 루시아가 지금 임무 중이라고 전합니다. 스벤은 리즈가 왜 혼자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크라이는 태연하게 그녀가 모든 함정을 해제하고 보스방에 도착했지만 지루해져서 돌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스벤은 충격을 받아 리즈가 레벨 8 보물창고에서 지루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그리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곧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에게 리즈를 빨리 막지 않으면 티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급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크라이는 평소에 느긋한 모습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자마자 티노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반응이 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리즈는 그녀 위에 서서 일어나라고 조롱하며 그게 다냐고 질문합니다. 티노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리즈는 끝내기로 결심하지만 크라이가 개입하여 그녀를 막습니다. 리즈는 약간 짜증이 난 듯 그에게 돌아서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자신은 티노를 훈련 중이며 그녀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은 그 나이에 훨씬 더 강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라이가 리즈가 화난 걸 알고 있지만 그는 부드럽게告诉他蒂诺已经到了极限是时候收工了。而令人亮压的是李子没有反对，很顺从的同意了。但随后从后面蒂诺抓住了栗子的娇喘，朝其说他还能继续下去，因为他决心继续和可莱战斗。而栗子则饶有兴致的评论说可莱真厉害，能推动的诺站起来。带着意思的意，他重新开始疗愈蒂诺的训练。然后可莱离开了房间，向外面等待的西人们道歉，解释说当栗子处于那种情绪时，他是不会停拳的。斯文送了，宋坚表示无可奈何并评论说可莱对蒂诺一定很严厉。看到他这么比他可莱试图否认，但斯文摆手让他别说了，对解释不感兴趣。所以克莱就不再多说，坐下来和斯文聊天。스벤은 크라이에게 최근에 나쁜 소식을 전한다. 북쪽 경로가 여러 유령의 등장으로 차단되었다. 그리고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게다가 상황을 확인하러 간 기사들이 사망했다. 크라이는 흰 늑대의 속을 해서 유령이 여행자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보물창고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가르크가 자신을 부른 이유인지 궁금해한다. 그의 생각은 아크에게로 흘러가며 아크가 이 혼란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크가 책임질 때마다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결국 크라이는 아크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로 결심한다. 크라이가 얼마나 침착해 보이는지 눈치챈다. 스벤은 혼란 속에서도 크라이가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언급한다. 크라이는 속으로 어깨를 으쓱이며 이 모든 혼란이 사실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흑요석 십자가를 가크에게 보내면 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스벤과 그의 일행에게 협회의 퀘스트를 맡아보라고 가볍게 제안한다. 어차피 훈련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그들이 그 일에 가크에게 바쁘다고 알리라고 덧붙인다. 그 후 크라이는 떠난다. 스벤의 일행 멤버는 크라이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크라이가 다른 사람들은 보물 금고를 탐험하느라 고생하는 동안 클랜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벤은 확실히 새로운 사람의 불평에 지쳐있다. 그는 크라이가 항상 이랬다고 설명하며 이는 클랜의 운영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참에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크라이는 그 자유로운 태도 이면에 괴물이 숨겨져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스벤은 무지한 일행에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크라이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경고한다. 항상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가 드디어 메시지를 받았어. 한편 가르크는 백 울프덴이나 주변 지역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그는 보물금고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것이 인공적으로 일어난 일일 거라고 확신하고 크라이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앞서 나아가기 전에 그의 조수키너가 검은 대리석 십자가가 이미 크라이가 바빠서 나타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가르크는 믿지 않고 직접 크라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다. 크라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키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럽게 묻는다. 가르크는 크라이가 최근 보물금고에 거의 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이곳에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딘가에 있는 그늘진 시설에서는 연구원들이 전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의 수장이 고위급 사냥꾼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는 협회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알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1000번의 속임수라는 것이 들은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 수상한 집단은 마법사 아카시크 타워의 마법사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다. 그들은 사냥꾼들이 끈질긴 것에 대해 불평하며 사냥꾼들이 이상 현상의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팀을 진정시키려는 리더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보물 창고를 자유롭게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가 성공하면 그들은 무한한 보물 창고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부하가 시설을 지금 떠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동안 동료 소피아가 휴가를 가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러나 리더는 그녀가 휴가를 승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통신석을 통해 소식이 왔으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팀에게 임시로 정보 수집에 집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크라이가 시트릭의 슬라임이 수도를 파괴하는 악몽에 빠져 죽음으로부터 쫓기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그것이 단지 악몽이었다는 것을 안심한 크라이는 자신의 비명으로 리즈가 함께 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리즈는 그의 침대에 몰래 들어오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그가 너무 더웠던 이유입니다. 리즈의 몸은 항상 뜨거운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크라이가 오늘 자유인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같이 보내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크라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리즈가 티노나 자신을 훈련시키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리즈는 쉬는 날이라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크라이는 악몽에서 벗어난 것에 쉽게 분산되어 동감합니다. 그 후 가크가 풋프린츠 본부에 나타나 크라이를 찾지만 크라이와 리즈가 나가려는 순간을 목격한다. 그들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자 리즈는 그에게 크라이가 오늘 바쁘다고 소리친다. 가크는 놀라며 그들에게 레벨 3 이상의 금고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고하라고 특별히 요청했다고 언급하지만 리즈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그룹이 크리에 너무 의존한다고 비난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짜증이 최고조에 달하고 크라이와의 계획을 망친 가크를 불만에 차서 차고 간다. 가크와 리즈가 아이들처럼 말다툼을 시작하는 사이 크라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카이나와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업데이트를 하며 혈관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화이트 울프의 소굴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묻는다. 크라이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걱정거리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드러낸다. 카이나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자 그는 누군가 엿들을까봐 말할 수 없다고 그녀를 불쾌하게 한다. 그의 마음은 슬라임으로 돌아가고 이는 그가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이다. 그 대신 그는 아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하며 아크가 이 문제를 처리할 적임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리즈와 가크는 여전히 서로를 물고 늘어지고 있으며 리즈는 가크의 나이가 들고 약해진 것을 조롱한다. 이로 인해 가크는 폭발 직전이 되고 진지하게 싸우게 된다. 그러자 크라이는 가크가 예전에는 7급 헌터였다고 설명하며 그 두 바보가 건물을 다 부수기 전에 개입한다. 그는 가크에게 이미 카이나와 이야기를 끝냈다고 말하지만 물론 가크는 고집이 세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크가 다시 화를 내기 직전 그는 리즈가 이미 빠져나가 크리 옆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다. 가크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고 결국 그는 진정하지만 자신의 형체를 다시 갖추어야 할 것 같다고 투덜거리며 카이나와 함께 떠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바가 들어오고 건물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후 리즈와 크라이는 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리즈는 이전 싸움이 계속 마음에 걸리며 가크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리즈는 웃으며 그의 능력으로는 자신이 방금 탐험한 8급 보물 금고에서는 2초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크라이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그는 그곳의 환영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음을 기억한다. 그는 그들이 백색 늑대의 소굴 보스와 어떻게 맞붙을지 궁금해 하지만 리즈는 그 금고에서 보스를 만난 기억조차 없다고 가볍게 말한다. 그때 크라이에게 깨닫게 된다. 보스는 그녀에게 기억할 가치가 없었다. 크라이의 생각은 레벨 8 금고 안에 여전히 있는 시트리와 다른 이들로 흘러가고 그는 그들이 서둘러 돌아오기를 정말로 바란다.
왜냐하면 그 슬라임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시트리가 뭔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리즈는 그가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그가 자브루티아가 파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리즈는 항상 밝은 태도로 그와 함께 도망치겠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열대 국가로 가고 싶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크라이는 그녀가 거의 성가실 정도로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갑자기 리즈가 그들을 지켜보던 남자를 낚아챈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그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그녀가 놓자마자 그 남자는 도망친다. 리즈는 그가 일부러 그 남자를 놓아준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그의 연기가 얼마나 좋은지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그 남자는 자신의 은신처에 틀어박혀 리즈가 자신을 알아챈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는 왜 크라이가 그를 해고했는지에 대해 머리를 긁적이며 그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앞서 보았던 음험한 연구자들의 리더인 노키스 코이리어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간다. 그녀는 자신을 소피아 블랙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녀의 결심에 감명받은 노키스는 그녀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다.